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인프런을 한 5년 전부터 많이 이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고가 인프런의 모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나누러 한번 와봤습니다. 이번 아젠다는 데이터독은 데이터독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갈 테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갖춰서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먼저 아젠다입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다 데이터독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독 소개 그래도 짧게 3분 정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독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까? 여기는 제가 만든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그 와중에 저희 사례를 중간중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30분 정도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Q&A 시간을 20분 정도 가질 텐데 이 20분은 10분, 10분 나눠가지고 각 세션에 낮춰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독 소개입니다. 예,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고요. 저희 설립 연도는 2010년입니다. 현재 직원 수는 약 5천 명이 넘고 그중에 개발자나 뭐 엔지니어 분들은 한 3천 명 정도 있습니다. 고객 수는 글로벌하게 2만 8천여 개의 고객분들이 계시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아마 다른 쪽에서 발표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의 분들도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품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뭐 인프라, CPU라든지 메모리 그런 매트릭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분산 트레이싱에서 미드웨어에 대한 API 통신, 그 다음 다양한 시스템 로그든 M로그든 프론트 로그든 그런 걸 가져오는 것들,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 브라우저든 아니면 안드로이드, iOS든 저희 SDK가 심어져가지고 유저의 전원을 파악하고 장애를 체크할 수도 있고 혹은 BI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서버 내에 그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매트릭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한 매트릭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모니터링까지 커버하면서 현재는 IT 전반의 가버넌스를 체크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은 사스 기반의 모니터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뭔가 저희 플랫폼이 들어가 설치해가지고 데이터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누굴 부른다든지 내가 트러블 슈팅할 필요 없이 데이터만 그냥 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로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도 쓰시더라도 저희는 그런 샤딩이라든지 필요 없이 적절한 스피드를 제공하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모든 로그와 매트릭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매트릭들을 분석해서 장애를 선제적 대응할 수 있게 알림을 드린다든지 혹은 장애 레포트를 써드립니다. 만약에 뭐 주소에 대한 검색 API를 배포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기 진짜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백엔드 개발자한테 연락을 하고 플랫폼 엔지니어 연락을 하고 프론트한테 연락해서 로그 다 뒤지면서 우리 임팩트를 몇 명에서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제 생각에 뭐 한 달 정도도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플랫폼을 쓰신다면은 그 모든 것이 AI 분석을 토대로 이 장애로 인해서 몇 명 영향받았고 얼마나 영향받았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독을 모니터링 한다는데 왜 이 주제를 삼았냐면은 저희는 이제 공식 발표된 약 4년 전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수십 개 쓰고 있으며 현재는 100개 이상의 클러스터가 운영 중이고요. 수천 개의 노드는 이제 만여 개 이상의 노드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저희는 실시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카프카 클러스터를 수십 개, 혹은 100여 개 이상 쓰고 있고요. 당연히 수백 개 노드도 천여 개 이상의 노드가 되겠죠. 왜 카프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냐면은 저희는 데이터 포인트가 하루에 수조 개 정도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실시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카프카 클러스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는 또 NoSQL 같은 그런 카우치 베이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은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지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하나의 뭐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쪽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잘게 쪼개진 100여 개 이상의 서비스 개발팀이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독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되게 아시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도식화해서 보는 거랑 이해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도식화했고요. 처음에 현황 및 흐름 분석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ISMS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몇 대의 노드를 쓰고 있고 어떤 뭐 DB를 쓰고 있는지 혹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네트워크 흐름도 이런 걸 무조건 파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니터링 대상을 선별하셔야겠죠. 이게 프로덕트 환경인지 스테이징 환경인지
혹은 스테이징 개발 환경인지. 하지만 개발 환경도 우리가 신규로 출시하는 프로덕트는 빨리빨리 애자일하게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디서 선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매트릭 및 로그 수집입니다. 제 생각에 이 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니터링 플랫폼을 선정해야 될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실시간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고 최신 버전 고랭을 쓰신다고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 플랫폼이 우리가 선정할 플랫폼 혹은 우리가 구축할 업저빌리티 플랫폼이 고의 최신 버전의 분산 트레이싱을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발자 이상에 넘어가실 이제 가버넌스를 만드실 때 꼭 숙지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로그 수집도 우리가 인포송 로그를 남길지 뭐 원인까지 가져갈지 제가 볼 때는 신규 개발은 당연히 인포송도 가져가야 될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 수집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뭘까요? 당연히 대시보드를 만들어야겠죠. 네,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알림 제일 중요한 정보부터 모니터를 알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알림을 서로 조합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디플로이먼트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가 됐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디자인 값은 10개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닝되는 건 8개. 근데 서비스에 장애는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노티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워닝으로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모니터 알림 체계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난 것만 디버깅해서 트러블 슈팅하는 게 아니라 가령 뭐 RDS 세션이 늘어나가지고 뭐 장애가 났다. 이러면 그 늘어난 항목부터 제대로 트러블 슈팅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코드 레벨에서도 블루 그린 배포를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그린 배포를 했을 때 콜스트리 정보를 본 다음에 내가 만든 코드가 과연 CPU를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성 기업은 수백 개의 노드가 띄우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코드 하나하나가 CPU를 얼마나 잡아먹는에 따라서 클라우드 병인가 혹은 레이턴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 임팩트가 많이 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혹시 플랫폼 엔지니어 분도 계신가요 여기서? 있다고 하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많이 쓰시잖아요. 더 이상 이제 장애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잘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가지고 내 KPI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오다 보면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장애 없이 하려고 리퀘스트라든지 리밋 CPU라든지 메모리를 많이 상향시켜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중앙에 센트럴 저희 플랫폼 엔지니어 팀이 그 대시보드를 보고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지금 만든 컨테이너의 리퀘스트 리밋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한 달 동안 CPU가 튄 거는 뭐 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냐? 혹은 CPU 그 EC2의 뭐 AWS의 타입도 있잖아요. VM 타입도 컴퓨팅 자원을 많이 쓰는 타입인지 메모리 자원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개발자한테 노티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걸 제가 도식화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애자일하게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저희도 이 알림 모니터 알림도 제가 뒷단에서 저희는 어떻게 알림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복귀하면서 런북을 만들고 이제 알림을 더 고도화시키게 되겠죠. 그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에서 현황 및 흐름 분석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지 어떤 어카운트가 있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IDC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별 아키텍처 무조건 당연히 만드셔야죠. 저도 약 10년 전에 클라우드 접했을 때 아키텍처를 이제 AWS 아이콘 받고 그 일일이 하나하나 수정하고 뭐 개발자분이 뭐 변경됐다면 그걸 수정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클래프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독에서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갱신하면서 우리 아키텍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프론트부터 네트워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EC2를 클릭하면은 EC2에 대한 메타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황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태그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EC2가 어떤 서브넷에 있는지 어떤 리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듯이 각 리소스별로 보실 수 있고 리전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VM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컨테이너 혹은 이제 RDS라든지 뭐 람다 아니면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파스 제품 뭐 다이나모DB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스 같은 제품들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리소스를 다 가져와야 되고요. 다 봐야 되고요. 우리가 뭘 쓰고 있는지. 그다음 네트워크도 뭐 VPC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라우팅 테이블은 제대로 있는지, 혹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서브넷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안도 와프의 룰셋이라든지 시큐리티 그룹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현황을 다 체크해야겠죠. 최신화해서 체크해야죠. 그다음에 유저도 유저의 얼마나 유저가 있는지 어떻게 롤이 부여되는지 그룹핑은 잘 돼 있는지 혹은 키 관리는 잘 돼 있는지
뭐 액세스 키 같은 게 현재 뭐 몇 개월 동안 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핵심은 이제 태그 정보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선별할 때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다양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떠 있고 파드가 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축하기 힘든데, 그 부분을 AWS라든지 CSP면은 태그 정보를 꼭 기입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저희 데이터독에서는 표준화된 4가지 태그를 쓰는데 그 태그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을 오면은 어노테이션이라든지 레이블에 뭐 팀 정보라든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어서 이제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될지 선별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완료된 상태에서도 그룹핑해서 제대로 우리 서비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그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 대상을 이제 선별하셔야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자원을 확보를 제대로 못한 상태면은 우리 환경에 맞춰서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 환경까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혹은 스테이징까지도 한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짜야 되는데 그게 다 태그 기반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독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이 서비스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인증이겠네요. 인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버전은 1.0.0이다. 그 팀은 어디서 맡고 있다. 저희도 이 4개의 태그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태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VM에서 당연히 넣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쿠버네티스의 레이블이라든지 어노테이션으로 꼭 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에 이제 매트릭 수집이죠. 매트릭 수집. 하나하나 볼게요. 런타임 매트릭 당연히 수집해야 되죠. 뭐 JVM, 뭐 GC라든지 혹은 흰메모리, 노드 흰메모리 등 이런 부분에서 저희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 미드레어 넘어가면은 톰캣에 뭐 스레드 풀이 얼마 지금 되고 있는지, 혹은 카프카에서 재는 레그라든지 이런 매트릭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서버의 매트릭, 컨테이너 매트릭 이런 부분도 가져와야 되죠.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I/O 이런 부분, 그리고 디스크 사용률이라든지. 그다음 이 부분도 제 생각엔 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갈 때는 필수 같은데요. 네트워크 리소스입니다. 옛날에 모놀로틱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한 서버에서 동작했잖아요. 그런 통신들이. 이제는 수많은 컨테이너끼리 연관관계가 있고, 혹은 외부 API도 많이 쓰실 거예요. 하다못해 뭐 구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쓰실 테고, 결제도 쓰실 테고, 그런 부분에서 타임아웃이 떴는데 이게 우리 코드랩의 타임아웃인지, 혹은 뒷단에 우리가 쓰는 외부 API에서 주는 타임아웃인지, 아니면은 네트워크의 TCP 레이어가 끊겨가지고 나는 타임아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리소스에 매트릭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자원을 쓰신다면은 뭐 도커 컴포즈라든지 쿠버네티스를 쓰실 텐데요. 여기서도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매트릭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노드에 스케줄링을 했는데 펜딩이 돼 있다. 그럼 펜딩이 돼 있으면 왜 펜딩이 돼 있는지,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애저에서 저희 그 노드의 리밋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그런 걸 매핑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DB에서는 뭐 관계형 DB에서의 뭐 세션 수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 그다음 NoSQL 매트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쿼리에 대한 퍼포먼스 스키마, 뭐 그 얼마나 플랜 쿼리가 나오는지 이런 성능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 파스, 사스에 대한 리소스죠. 이거는 CSP에 할당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에이전트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저 서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저라든지 AWS, GCP 저희는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한 크롤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와치,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애저 모니터를 계속 크롤링하면서 리소스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분산 트레이싱입니다. 4 골든 시그널이라는 구글 SRE 팀에서 만든 책에서 발간한 그런 대표적인 지표죠. 그래서 이 지표도 뒤에서 중요하니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앱덱스도 많이 체크합니다. 이번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 부분도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블랙박스 모니터링입니다.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모니터링 하기에. 그런 경우에는 최소 블랙박스 모니터링이라도 가져가라고 저는 전달드리고, 저희는 당연히 개발자마다 블랙박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얘기하면 그냥 헬스 체크입니다. 우리 로그인이 잘 되고 있는지 API 찔러보고, 혹은 결제가 되는지 찔러보고. 근데 그 더 나가서 이제 멀티스팁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블랙박스 저희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고요. 더 나가서 클라이언트 리소스 모니터링도 필요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웹에는 저희 SDK가 들어가고, 안드로이드 들어가고, iOS 들어가서 현재 브라우저에서 우리 프론트의 성능이라든지, 혹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바로 다른 쪽 외부 API 호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혹은 안드로이드가 크러쉬가 났는데 이 안드로이드 크러쉬가 어떤 유저 저널 타고 들어와서 히스토리 보고 어디서 크러쉬가 났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SLO입니다. SL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이제 개발을 좀 더 계속 진행해야 될지 혹은 잠시 멈추고 배포를 멈추고 일단 장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혹은 레이턴시 지연이 있다 보니까 일단 체계를 구축하는 거, 뭐 캐싱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을 지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기 블랙박스 모니터링을 넣어놨고요. 저희는 뭐 저희 블랙박스 모니터링이라는 신세틱 테스트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합니다. 대신 제가 데이터독을 넘어서는 걸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데이터독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쓰더라도 이게 지원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싱글 API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글 API는 당연한 HTTP 요청이라든지 gRPC 프로토콜에 대한 요청 혹은 이제 뭐 챗 같은 걸 웹소켓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웹소켓에서도 잘 동작하는지 챗 서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요. 에이전트 기반에서 이제 저희 데이터독을 쏘는 거죠. 그리고 멀티 스텝은 저희 로그인 혹은 다른 리전마다 다 해놨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US 이렇게 보시죠. US 아니면은 뭐 재팬 이런 식으로 로그인 페이지가 다 다른데요. 이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로그인에 대한 세션 값을 가져오고 그걸 이용해서 뭐 대시보드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서비스가 있다면은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뭐 아니면 내 장바구니를 본다든지 이런 일련의 멀티스텝 API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저희는 크롬 헤드레스를 드라이버 싸가지고 이제 실제로 코딩 없이 그런 브라우저 화면이 보이고요. 그걸 클릭하면서 좀 코딩 없이 QA팀에서 쉽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까지 추가돼서 실제 디바이스지만 에뮬레이터처럼 그걸 띄우고 에뮬레이터에서 뭐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실제 우리가 만든 그 시나리오가 정상 동작하는지 만약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뭐 스테이터스 코드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레이턴시가 발생됐는지 이런 부분을 떨궈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상기하셔가지고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깨졌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현대 모던 아키텍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구글 SI북에서 나온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 골든 시그널이라고 해서 처리량입니다. TPS죠. 초당 우리 미드웨어가 API를 얼마나 처리하는지 이거에 대한 처리량.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뜨는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장애가 나거나 혹은 지연이 되겠죠.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응답 시간입니다. 각각의 트랜잭션에서 응답 시간을 보셔야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인증을 갖다가 예를 들어 어떤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인증을 관리하는 팀은 따로 있는데 우리 서비스는 인증을 갔다 온 다음에 체크하는 그런 서비스겠죠. 그럼 개별적인 응답 시간을 작정해 가지고 우리 API 장애가 우리 다른 팀에서 만들고 있는 인증에서 장애인지 뭐 이런 부분 체크해야 되고 여기 퍼센타일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95 같은 경우에는 정말 느렸던 5%의 응답은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느렸던 5%의 응답은 배제하고 이제 그 95% 이내에 대해서 응답 시간만 저희가 체크하는 거죠. 저희는 보니까 99%부터 50%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되게 네트워크에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퍼센타일을 99%까지 올렸다가 이거 해서도 못할 일인데 저희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우리 서비스에 맞게 퍼센타일을 적용해서 쓰고 있고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사정은 좋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퍼센타일 99부터 95로 응답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앱덱스 점수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 에러율입니다. 뭐 이섹션이라든지 크러쉬난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 요청 중에 실패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안드로이드 버전마다 크래시가 나는 것도 있을 테고 막 다양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프론트 개발자분들이 레거시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 애자일한 환경이면 그럼 이것 또한 이제 퍼센타일 95라든지 퍼센타일 50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맞춰가지고 퍼센타일을 줘가지고 에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성능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API 만들었을 때 트래픽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맞아가지고 우리 VM의 리소스 CPU 자원과 메모리 자원과 우리가 만든 미드웨어가 매핑이 돼서 이렇게 한계점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셔야겠죠. 여기서는 CPU 메모리뿐만 아니라 디스크 I/O 작업이 있으면 그 디스크의 네트워크, 그 디스크 네트워크이죠. 그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I/O 리드라이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화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앱덱스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고요. 일반적 웹 서비스 기준으로는 500ms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SSO 인증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API가 500ms 이내면은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뭐 금융사나 게임사는 이 레이턴시가 만족 못하겠죠. 그러면은 뭐 300ms, 200ms 우리의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개발할 때든 이거는 플랫폼 팀과 개발자분과 같이 협의해서 만족도를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허용 기준은 만족도의 2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나오면은 0에서 1까지의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만족도는 높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적용했을 때는 아마 기준점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0.85가 나왔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애자일하게 계속 우리 캐싱을 도입한다든지 우리 아니면 API에 코드를 최적화한다든지 하면서 이 점수를 계속 높여가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API 응답은 500ms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서비스의 경우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로딩은 또 다른 예시죠.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 가서 뭐 QR 코드를 결제하는데 QR 코드 결제하는데 그 QR 코드가 몇 초 만에 뜨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클라이언트랑 바로 마주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2.5초 만에 뜬다 하면은 좋다고 일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초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밑에서 이제 재밌는 사례가 나오는데 급격하게 우리 사용자의 이탈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iOS에 SDK 심어가지고 로딩이 로그를 남기셔도 돼요. 데이터 로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를 남기셔가지고 우리가 만든 프로덕에서 이게 페이지가 얼마나 빨리 떴는지 뭐 액티비티가 끝날 때쯤에 로그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례를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로딩이 3초 이상 증가될 때, 그러니까 3초 이상 증가될 때 사용자 이탈이 급격하게 증가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로딩 타임이 100ms마다 증가할 때 매출 1%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응답 시간을 우리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앱덱스를 체크하시는 그런 부분도 꼭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SLO입니다. 혹시 내부 서비스 중에 우리 SLA 사용자와 계약하고 그렇게 배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뭐 예를 들어 AWS 같은 경우에는 S3의 그 내구성이 99.11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뭐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되면은 우리는 환불해 주겠다. 뭐 이런 정책 같은 거 내부적으로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LO는 고객에게 이제 일관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고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추가 기능을 할지 아니면은 뭐 에러 같은 거 제거하고 레이턴시를 높이는 도입할지 이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준은 우리가 먼저 서비스 계약 수준의 SL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셔서 SLA를 사실 고려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많이 키우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KPI가 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SLA를 규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쇼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 간의 서비스 간 품질 보장 계약에서 검색을 우리는 3초 만에 돼야 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분석 서비스야. 그럼 사용자가 뭐 5초 동안은 당연히 예외를 둘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5초 이상 됐을 때 우리가 가용성을 측정하는 거고요. 서비스 수준 지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기준을 더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L을 뭐 할 건데 우리는 에러율 혹은 우리는 응답 시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서비스 수준 지표입니다. 가령 이거는 개발자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카프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카프카 엔지니어인데 우리 카프카의 노드가 망가졌거나 혹은 뭐 레그가 너무 쌓여요. 그러면은 내 고객은 개발자예요. 왜냐하면 나는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파스 입장이죠. 그런 경우에도 나도 만들 수 있죠. 우리 클러스터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부분에 고려하실 수 있고요. 플랫폼 엔지니어라도. 그리고 서비스 수준 목표는 이 모든 걸 평가해서 예를 들어 간단히 뭐 500ms 이내로 우리가 SLI 정해놨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100번의 그 모니터링이 되겠죠. 100번 동안 체크하겠죠. 그 중에 뭐 1회 99회는 정상이었어요. 그럼 1회가 실패됐겠죠. 그럼 SLA는 이제 SLO는 99%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제 85%, 81% 혹은 53%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SLO에 대한 값들이에요. 백분율로 나오는 값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신규 서비스면 99.9%가 못 나오죠. 왜냐하면 계속 배포해야 되고 계속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SL의 값을 SL 우리 목표 값을 좀 낮추시고 먼저 빨리 개발할지 최적화할지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대시보드 구성입니다. 대시보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가 약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팀별로 당연히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개인이 오너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발자는 배포하고 끝이 아니라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API 내가 만든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만 개 정도의 대시보드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도 다 표준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왼쪽 상단에는 이제 어떤 대시보드라는 인포성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뭐 이건 그래프 하나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남겨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 어떤 서비스 위키라든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이 서비스에 대한 뭐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럼북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어디에 연관되는지 예를 들어 나는 API만 개발하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쿼리에 대한 혹은 그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매트릭도 어딘가는 뭐 DBA라든지 그런 플랫폼 엔지니어가 볼 텐데 그게 어디 연관돼 있는지 이렇게 같이 나래비한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현재 알림이 떠 있는 항목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말씀드렸듯이 4 골든 시그널이 있죠. 그래서 리퀘스트가 튀는지 안 튀는지라든지 혹은 에러율이 얼마 나오는지 레이턴시도 퍼센타일 99, 뭐 95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있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개인으로도 이제 SLO 지표를 만들죠. SLO 지표를 만들어서 현재 내가 만든 서비스의 SLO가 잘 지켜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좀 더 배포를 빨리빨리 더 진행해도 되겠다. 뭐 이런 걸 체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카프카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카프카에 대한 업스트리밍, 다운스트리밍을 체크한 다음에 뭐 레그 값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있고 사실 카프카 쪽에서도 SLO가 다 있습니다. 우리 카프카 팀에서 우리 개발자한테 잘못된 카프카에 대한 노드 뭐 실패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었는지 못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 중에 저희가 쓰는 알림 정의입니다. 이게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알림이 오겠죠. 알림이 오면은 뭐 예를 들어 로그도 인포송 로그, 워닝 로그, 에러 로그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프라이어리티 알림도 뭐 인포 로우, 미디엄, 하이, 크리티컬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듯이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이렇게 있고 여기 크리티컬과 하이는 플랫폼 엔지니어 팀이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자동화 테스트 실패한 걸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인증서 체크도 넣었어요. 아무리 ACM 쓰더라도 뭐 장애를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 인증서가 제대로 자동 인증되는 걸 서비스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 체크를 하고요. 요거 사실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에 금융사에서도 인증서 체크가 안 됐다가 몇 시간 동안 장애나고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쪽에는 스태트 풀셋 리소스에 대한 매트릭을 가져오게 됩니다. DB 세션이 갑자기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캐시 히트율이 낮아졌다든지 아니면 카프카의 레그가 높아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이로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게이트웨이도 뭐 ELB라든지 엔진X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 같은 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트릭도 수집하고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특이사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드 스케줄링 했는데 펜딩되고 있는지 혹은 파드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컨테이너 스타트가 계속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SALO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관점이 아니라 내가 개발자한테 서비스하는 느낌으로 우리 카프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왜 하이일까요? 네, 왜냐하면은 이 키가 무너지면은 이제 전면 서비스 거의 마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희는 하이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디엄 레이어에서는 저희 개발팀에서 이제 각자 서비스 개발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관점의 품질이에요. 그래서 API 요청 수준 응답 시간 실패율 그리고 퍼센타일은 50부터 95, 99까지 해서 내부 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도 외부 API도 쓰고 있어요. 내가 만든 API가 뭐 외부 API 왔다 갔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뭐 자기들 헬스 체크를 건다든지 해가지고 뭐 결제가 있겠네요. 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SLO의 버닝 레이트가 초과되는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로우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터 팀에 받게 되고요. 뭐 24시간 일하는 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리소스 관점에 CPU라든지 메모리 혹은 디자이어 값과 어베일러 값 파드의 그 디플로이먼트의 값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 이거는 서비스 이슈는 아니니까요. 이거를 굳이 저희 플랫폼 온콜 엔지니어라든지 개발팀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인포에서는 이제 개인 및 R&D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다른 타사에서는 이거를 시간 기준으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리티컬은 뭐 5분 이내에 즉각 대응해야 되는 거, 뭐 하이는 10분 이내 대응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 개념으로도 레벨 정의하신 고객들도 계십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이까지는 요거 무너지면은 예를 들어 장애 원성벗기 됐다고 할게요.
이게 무너지면 지금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개발팀까지 다 노티가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로 해가지고 높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원복이 되더라도 이제 제대로 원복이 됐는지 개발팀이 다 체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알림 예시도 이렇게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진 않았고요. 위에 보시듯이 꼭 오퍼레이터 팀 혹은 내 다른 동료가 봐야 될 그런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맞춰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완성되진 않고요. 저희도 애자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늘으면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드의 CPU가 이제 특정 CPU가 뭐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뭐 70% 이상 틀 때, 85% 이상 틀 때를 뭐 워닝, 에러로 이렇게 규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림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럼북 링크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한 번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가 몇 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엔지니어랑 개발자가 협의해가지고 그 럼북을 만드시고 럼북 링크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업무 시간까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가버넌스 측면에서 우리 엔지니어의 피로도를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1차 노티와 어떤 액션 데드라인을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85% 이상이면은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삽으로 빨리 조사하고 하고 레플리카 수를 이제 2배로 늘리라고 합니다. 이제 심지어 급하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까지 남기더라고요. 아예 명령어를 빨리 이렇게 도입하라고 데이터도 센터 컨피그 수정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큐블렛으로 빨리빨리 대응하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당연히 보고해야죠. 그래서 보고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 됐을 때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 알림이 조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워닝이라든지 어떤 조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래 혹은 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림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체계화 구축 과정입니다. 최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애에 대한 복귀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콜트리 정보 블루그린 배포했을 때 저희 프로세스 콜트리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펑션 레벨, 스레드 레벨, 뭐 클래스 레벨 다 가져와서 실제로 이거 보시면 버전 뭐 A라고 할게요. 버전 A, 버전 B로 이제 그린 배포가 됐겠죠. 그 당시에 내가 만든 이 콜레이트라는 API를 만들었는데 CPU 사용률이 늘었다 줄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타트업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텐데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인사이트도 가져가셔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메모리도 나오고 이제 월타임 실제로 레이턴시 펑션별 레이턴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 같은 경우 부분은 여기 보시듯이 실제 우리 클라우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노드가 몇 개가 있는지 컨테이너가 몇 개가 있는지라든지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이제 CPU 자원들이에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가 쓰고 있는 CPU의 최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CSP에서는 1분 간격으로 이제 매트릭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초 단위로 스파크 튀는 거는 못 잡잖아요. 왜냐하면 에버리지 맹글시켜 버리니까. 근데 우리 에이전트 레벨에서는 초 단위로 그 CPU가 튀는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달 동안 CPU 사용률이 뭐 4% 이내다, 3% 이내다 컨테이너. 근데 리퀘스트를 뭐 CPU 4코, 8코까지 걸어놨어요 개발자분이. 그럼 이제 플랫폼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달라 이렇게 노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리캡을 해드리면은 네. 현황 및 흐름 분석 저희는 클라우드 크래프트라는 플랫폼을 써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리소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흐름 뭐 개인정보도 있을 테고 중요한 네트워크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 모니터링 대상 및 선정 및 식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네. 답변 네 이따 이거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태그 정보라고 했고요. 태그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태그는 ENV 프로덕인지 스테이지인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뭔지 서비스 뭐 검색 서비스인지 결제 서비스인지 그 다음 버전 이게 몇 버전인지 요거는 뭐 클라우드 태그도 되고 어노테이션 레이블로도 꼭 쓰시고요. 그 다음 매트릭 수집하고 로그 수집하고 로그도 뭐 인포송 남길지 이런 거 정리하시고 대시보드 만들고 그 다음 모니터 알림도 이렇게 구성하시고 그 다음 최적화 이런 식의 애자일한 구성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혹은 이제부터 플랫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가실 때 꼭 이번 발표를 한번 상기하시면서 요 도식화된 걸 맞춰가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플랫폼을 도입할 때 이게 맞는 플랫폼인지 우리한테 그렇게 꼭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는 마무리하겠고요. Q&A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아까 모니터 보니까 한 1000개가 넘더라고요. 20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부분이? 그 데이터도 모니터들이요. 네.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니터 알림 부분 대시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림 오는 모니터요. 알림 모니터의 이거를 어떤 사람이
팀들이 만들고 그 중에 필요 없어진 거는 어떻게 제거를 하고 뭐 이런 그 부분은 관리를. 그 일단 팀별로는 표준화된 모니터링 알림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개발자가 오너십을 갖고 따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알림에 대한 노이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는 아직 저도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는 이제 리소스에 대한 자원들, 컨테이너 자원들 이런 부분 확인할 거고 그리고 이제 뒷단에서 그 알림에 대한 부분도 어떤 걸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네. 만드신 분들이 관리한다고. 맞습니다. 네. 더 이상 뭐 개발자는 개발하고 끝이 아니라 네, 개발자가 오너십 갖고 다 만드시고요. 오히려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은 뭐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개발자분을 온보딩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대부시 서지 게임 팀에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쪽도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 또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 네. 저희도 서비스 메시 쓰고 있습니다. 엠보이를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좀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대, 대시보드 자체를 이중화. 아, 저희는 그 세 개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한 리전까지 리전도 여러 가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시보드 이중화라고 하시면 뭐 프론트를 이중화냐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잠깐 첨언 네. 드리면 데이터독에서는 이제 데이터독 리전별로도 페이러블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리전이 죽었을 때는 B 리전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도록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사스 기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 죽고 나면은 데이터 다 날아가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계산 가능합니다. 네네. 네네네네. 아, 사실은 그게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가 그 데이터독 이중화도 원래 돼 있었는데 그때 장애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정말 좀 외부 요소로 좀 이런 복합 조건으로 좀 장애가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데이터독 이제 리전 간에도 디펜던시를 없애고 이제 없애는 작업을 진행했고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데이터독이 이중화를 해서 운영을 한 그 노하우를 이제 고객사에서도 멀티 리전 선택을 이제 하는 옵션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도 사실은 당연히 멀티리전 쓰고 있었는데 그건 쿠버네티스 전반에 대한 다 장애였기 때문에 이제 다 복합적으로 퍼졌고 당연히 저희도 애자일하게 그런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안 됐죠. 네, 그때는 안 됐고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네,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더 받고 네. 데이터 모니터링 쪽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 대시보드 쪽 구성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변형을 해서 뭐 대시보드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제일 밑단에 있는 측정 지표를 만드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직접 세우셔서 만드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비를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CPU가 GPU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클라우드 제품이 나오면 네. 또 다른 지표가 나와야 돼.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시나요? 저희 사실 그 역할을 하는 R&D 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새로운 거 뭐 도입하시잖아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럼 저희 데이터독 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이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저희 스태프 엔지니어 분이 발표해 줄 텐데 저희가 그 내부에서 만든 R&D 팀이 이런 부분은 꼭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부분을 레커멘드 해드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 거. 블로그에 포스팅이 돼 있습니다. 저희 그 부분만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스태프 엔지니어 분이신 이성우님께서 데이터독을 활용한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션 진행할 텐데요. 먼저 저는 데이터독 잘 쓸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그 조금 덥고 갑갑하실까봐 일단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너무 덥거나 이러면 도망가지 마시고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달라고 좀 말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전 시간에는 데이터독에서 어떻게 데이터독을 모니터링할 뭔가 큰 그림을 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로우를 어떻게 짜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어떤 매트릭을 수집할지 고민했고 수집한 거 가지고 시각화하고 알람 만들고 고도에 나가는 이런 큰 플로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젠 실제 데이터독도 장애남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독은 장애 분석할 때 데이터독을 씁니다. 사실은 데이터독의 모든 제품들이 데이터독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다가 불편하면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강해요. 물론 고객사에서도 피드백을 주셔서 우리 이번에 스파크 정말 모니터링이 이런 용도로 좀 필요해. 뭔가 EMR을 돌리는데 EMR을 로컬로 좀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쉬지 않고 아이들 CPU 타임을 정말 줄이고 싶어. 그럼 저희가 그런 니즈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이 데이터독을 써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그 사이클을 이해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이야기만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 여러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개발자분들도 계실 거고 프론트 엔지니어, 뭐 백엔드 뭐 다양하게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장애가 났다고 생각하고 같이 좀 들어봐 주시고 같이 트러블 슈팅하면서 뭐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도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그인이 안 된다고 CS 콜이 왔거나 알람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희 할 일 많아요. 알람 받으면 뭐가 문제지? 일단 난 해봤더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복잡해집니다. 그럼 일단은 다 깨워야 돼요. 여기저기 연락하겠죠. 로그인 안 된다는데요. 누가 배포했나요? 로그인 안 된다는데요. 서버 다운됐나요? 난 뭔데 전화하고 있지? 심란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형태는 뭐 팬시할 수 있고 좀 구식일 수 있겠지만 장애를 탐지하는 전화를 받거나 안 그러면 뭐 했는데 안 됐거나 탐지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하고 나면 전화를 돌린다거나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지라 안 그러면 뭐 슬랙 뭐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전파할 거예요. 일단은 관련 분들 다 껴야 되잖아요. 뭔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알고 봤더니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누군가 새로운 버전을 뭘로 배포했어요. 걘가 보다. 일단 롤백 하자. 난 모르겠다. 롤백 한 다음에 일단은 문제가 일단은 딱 롤백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뭔가 다시 로그인 된대. 그럼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지금 이 버전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출시하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였어? 루트 코드를 알아야지 다시 배포하지. 그러니까 상황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한 사이클 딱 끝내고 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도 다 노하우가 쌓일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포화도가 이 정도 사람이 몰리면 우리 죽어. 안 그러면 밤에 알고 봤더니 우리 쿠론잡 도는 게 있는데 그때 로그인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겨. 뭐 등등 다양한 노하우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전화 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연락이 딱 왔는데 팀원들 그날은 회식하는 날이었어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독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아니면 데이터독이 데이터독을 써서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독 이제 저희 인프라 운영을 할 때 에이전트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준비는 됐습니다. 근데 쉽게 수집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알람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특이사항이 있어도 알려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독에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독 에이전트 설치하고 나면 시스템 매트릭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카프카 연동하고 나면 카프카 매트릭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아까 현진님이 말씀해 주셨던 골든 시그널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미리 알람 프리셋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번에 애저 새로 가는데 애저에서 우리 이번에 뭔가 ELB 같은 뭐 안 그러면 뭔가 우리 이번에 람다로 새로 가는데 어떤 모니터 설정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일단 기본 프리셋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나는 슬랙으로 받을래, 팀주로 받을래 설정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에도 데이터독의 서비스를 연동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구글 SRE가 적어도 괜히 빈말한 거 아닐 거거든요. 골든 시그널은 받아야 된다. RED라고도 하죠. 뭐 레이턴시가 듀레이션이 늘어졌다거나 에러가 많이 발생했다거나 리퀘스트가 뭔가 트렌드가 이상하다거나 이럴 땐 알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에서는 APM 연동하고 나면 기본 골든 시그널과 새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
혹은 평상시 안 보이던 패턴에 대해서는 알람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을 미리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 특이 사항들은 알람을 받으세요 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예를 들면 나는 지난 이틀 동안 내가 관리하는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안 보이던 에러 스택이 발생하면 알람 울려줘. 이렇게 해서 알람 받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알람들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뭐 하나 기능 출시하고 나면 없던 에러가 발생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람 미리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독에서는 데이터를 데이터독으로 14일 이상 보내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안 보이던 패턴이 보였을 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설정을 아무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봤더니 프로모 코드 밸리데이터가 새로 버전 배포하고 났더니 에러랑 레이턴시가 이 API에 대해서 급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고요. 프론트에서는 2개의 패스가 영향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약 372명이 정확하게 372명이 이슈를 겪고 있어요. 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고 이거를 뽑은 이유를 가르쳐 드려요. 지금 이때 이슈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버전이 이 버전이야. 이거 롤백하기를 권장드려요. 대신에 데이터독이 찾은 백데이터들, 각 서비스 영향받은 서비스 상태, 샘플 요청 상태, 그리고 이 트래픽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런 것들 인사이트를 들여서 백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바로 롤백하자. 일단 롤백하고 보자. 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아까 현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버전 태그 같은 게 있어야지 전후를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태그 작업들을 잘 해주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새로 생기는 에러에 더 예민할 거예요. 안 보이던 에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슬랙을 드리겠죠. 그리고 메시지도 보자마자 내가 이거 어떤 이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람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일단 연락을 받았어요. 일단 장애 탐지를 했습니다. 봤더니 안 보이던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태그 정보는 이러하며 이런 럼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봤더니 이 에러 얼마 전에 뭐 내가 썼던 내가 뭔가 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지금은 대부라고 돼 있지만 뭐 프로덕션이라고 치고 이게 에러 스택이 발생한 저 API가 뭐였는지 확인했더니 결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장애 선언을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알람을 받으면 장애 선언할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버튼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장애 선언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장애 전파를 장애 툴로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독에서는 인시던트 매니저로 하는데 이건 인시던트 매니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장애 관리 툴을 되게 무시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되지, 전화하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지라나 서비스나우나 뭐 데이터독 인시던트 매니저나 다 이런 툴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전파를 해주고 그리고 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슈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이나 여파 이걸로 인한 임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카톡으로 누군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는 사람이 똑같은 거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나 이거 찾았어 하고 딱 링크를 줬는데 그 사람이 이거 계정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만 오갑니다. 그래서 장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데 비용이나 다른 이름으로 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제가 뭐 밴더 계속 언급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라나 이런 데 무료 플랜도 있잖아요. 뭐 등등 이런 장애 컨트롤 타워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장애가 났을 때 어디서 대화해야 될지 어디서 화상 세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중간에 임팩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슬랙방에서 나눴던 대화들이나 슬랙방에서 나눴던 그래프들을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 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장애가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플래그 나눈 다음에 나중에 이거 결과서 보고서 만들어줘. 클릭하면 AI가 보고서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한 곳에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도 자동으로 해드릴 거고 팀 단위로 장애가 났으면 이거 어느 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 팀에다가 자동으로 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애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상황 전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파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필요하다면 롤백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러가 발생하고 나면 데이터독에서는 이렇게 에러 트래킹을 통해서 지금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는 제가 샘플을 골라도 지난 3년 전부터 발생하던 에러를 골랐어요. 네, 근데 몇 초 전까지도 이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러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에러는 에러 스택이 이런 걸 나왔는데 이거는 자바 65번 라인, 요 라인에서 발생을 했어요. 라고 가르쳐 드리고 알면 여기서 바로 IDE로 넘어가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에 대한 영향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봤더니 적어도 몇 명의 유저, 몇 개의 페이지에서 영향이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큰 그림에서 어떤 버전에서 발생했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클러스터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등등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군을 먼저 필터를 한 다음에 큰 그림에서 먼저 이 이슈가 발생하는 군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상세 내용들 아래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에러에 대해서 전반적인 트렌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난 궁금한 게 이 에러 도대체 누가 호출하고 있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이 에러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알아야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쿼리 에러 났을 때 제일 좀 갑갑할 때 중에 하나가 쿼리 느린 쿼리나 쿼리 아웃 나고 있을 때 도대체 이 쿼리 어떤 서비스에서 던지는 거지? 몰라요. 이거 알기 너무 어려워요. 개발자 다 깨워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데이터독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흐름도를 자동으로 그려드릴 거예요. 그 실제 이 에러는 이런 과정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데이터독에서는 네이티브의 영역도 있고 앱 영역도 있고 웹 영역도 있는데 다행히 에러는 웹에서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건을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열심히 추가해 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나는 웹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리코멘데이션 서비스까지 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필터를 했고요. 요 B에서 A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필터를 했고 요 중에서 도대체 어떤 API가 데이터독에서는 API를 리소스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API가 이 에러 만들고 있는 거야? 봤더니 웹에서 이 두 개 페이지에서 이 에러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에러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론트를 쪼기 전에 일단은 프론트를 쫄지 누굴 쫄지 알기 전에 여기 프론트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네, 일단 알기 전에 일단 이 에러에 대해서 샘플들을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샘플들 봤는데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에러가 나는 것도 문제인데 다 느려요. 지금 봤더니 전 해결해야 될 게 지금 두 개가 됐습니다. 에러 분석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오래 걸리는 건 도대체 왜 오래 걸리는 거야? 이 두 개 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11초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뭐 13초 더 마음에 안 드네요. 하나 클릭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프론트부터 이 프론트에서 백단에 있는 렉이네요. 그 루비로 서비스 던진 다음에 어떤 쿼리를 거쳐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따라가 드릴 텐데 먼저 저는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도대체 프론트에서 아까 두 개의 URL인데 그 중에서 사용자가 뭘 하면 저 에러가 발생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독에서는 이제 프론트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호출하면 어떤 화면이 보이게 되고 어떻게 마우스를 어디를 클릭해야지 저게 재현되는 거야. 이거를 데이터독이 레코딩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저 사용자가 저렇게 이건 사실은 에러를 일으키려고 봇이 좀 돌고 있어요. 사용자였다면 이게 마우스로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마우스 움직임까지도 따라갈 거고요. 실제 저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쓰면서 이런 화면을 갖다가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네. 그리고 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정말 대기 시간이 많이 기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드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콘솔상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다. 그렇다면 콘솔에 관련된 로그들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로딩됐던 리소스들에 대한 특이사항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서비스 영향 끼친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코멘데이션 에러가 났구나. 그러니까 이 에러가 이 페이지에서 발생을 했고 사용자가 요거 클릭하는 순간에 발생을 하는구나. 요거 클릭할 때 리코멘데이션 내가 여기 나오도록 해놨는데 안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에러가 발생을 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클릭한 다음에
백엔드를 분석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전 프론트 그렇게 깊이 안 보고 싶으니까 백엔드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왔는데 일단 프론트에서 장애가 나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게 누구였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 사람한테 컨택할 그 CS가 들어온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찾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PI 데이터가 허용이 된다면 수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는 저는 두 가지 분석을 해야 되죠. 이 에러가 왜 발생하는지 분석 하나 해야 되고 오래 걸린 거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지난번에 봤더니 에러 났을 때 인프라가 문제였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독에서는 혹시 이게 인프라 문제가 아니었는지 이 요청을 수행할 때 그 당시에 어떤 호스트가 어떤 컨테이너가 쓰였으며 그 당시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파드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파드는 어떤 설정 가지고 어떤 매니페스트 가지고 이제 어떤 설정 가지고 올라가 있고 얘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리고 혹시나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가지고 뭔가 리스타트가 많았다든지 헬시체크가 실패해서 파드가 안 떴다든지 등등 이런 정보를 본다거나 더 나아가서 파드의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뭔가 지금 봤더니 레디네스 프로브가 뭔가 답을 못 받았다든지 컨테이너 상태가 이상하다거나 이럴 때는 에러가 나거나 이럴 때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디스크라이브 정보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도 분석을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네, 더 나아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JVM 매트릭들도 너무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자바에서 혹시 저때 뭔가 지시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뭔가 흰 메모리 특이사항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 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해서 데이터독은 이 시간대에 발생한 로그가 아니라 모든 요청마다 이 고유한 트레이스 ID 값을 남겨서 이 요청에 의해서 발생한 로그만 또 그룹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분석이 필요한 내가 로그에 좀 추가적인 정보를 남겨놨지 해가지고 좀 같이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도 같이 본다거나 안 그러면 TCP 단에서 통신을 할 때 특이사항이 있다면 네트워크 특이사항이 있는지 본다거나 안 그러면 혹시나 여기서 AWS SDK 써가지고 S3 콘텐츠 가져올 때 그때 TCP 통신이 지장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도 혹시 프로세스상의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더 나아가서 DB에 대한 상태도 보여드리는데 DB에서도 갑자기 혹시 저 당시에 갑자기 느린 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DB는 쿼리는 안 느렸어요. 쿼리는 안 느렸는데 혹시나 쿼리가 느렸다면 이 쿼리가 쭉 느린 쿼리였는지 안 그러면 이때 갑자기 내가 배포하기 전에 했을 땐 잘 됐는데 배포한 다음에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플랜 말고 나는 인덱스 스캔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었는데 폴름 인덱싱 해놨었는데 풀 스캔이 돌았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DB 플랜 정보까지도 가져와서 엔드 투 엔드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근데 다시 잠깐 데이터독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저는 에러와 오래 걸린 거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러가 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에러가 발생할 때 65분 라인 요 아규멘트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뭔가 에러를 발생시킨 것 같은데 재현하려면 저때 값이 있어야 되죠. 저 당시에 사용자가 뭘 입력했길래 어떤 값을 받았길래 이거 에러 난 거야. 그럼 저희 원래라면 저거 캡처하려고 서버 하나 잠깐 내린 다음에 잠깐 빼가지고 덤프 하나 올리고 다시 투입시켜요. 그 서버만 타면 사용자 느린데 하필이면 그 서버로 에러 나는 사용자가 없어. 속상해요. 문제 해결은 느려지는데. 그래서 데이터독에서는 이런 라이브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서버 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실시간으로 UI에서 다음번에 이 65번 캡처할 때 요 메소드 라인으로나 이 메소드 단위로나 다음번에 이 값 나오면 캡처해줘. 다음번에 이 메소드 이 라인을 탈 때 자동으로 저 값들 캡처해줘를 라이브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행시켰으니까 다음번부터 저 요청이 실행이 되면 저 당시에 발생했던 이 65번 실행될 때 있는 값들을 자동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는 라이브 트러블 슈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값 들어오는 동안에 저는 또 하나 심란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리 느리지? 저 콜스택 실행할 때 도대체 누가 느린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메소드가 느린지 코드 단위로 좀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요거 실행할 때 지금 메소드가 알파벳도 어려워요. 모델 트레이닝, 컴퓨트 누가 적은지 모르겠는데 코에피시엔스트 어쨌든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너무 느린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어떤 메소드가 느린지는 찾았어요. 근데 저 메소드에서 도대체 어떤 라인이 돌 때 느린 거야? 하고 봤더니 저희가 데모 환경이라 상당히 이쁘게 루핑 신나게 돌려놨어요. 그래서 저 라인이 이 메소드에서 일부러 컴퓨팅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느렸구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메소드가 느렸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라인이었느냐? 바로 찾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CPU 타임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라든지 IO라든지 이걸 발생시키고 있는 메소드나 라인이 누구였는지, 뭐 펑션이 뭐였는지 찾아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보고도 저는 느린 거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아까 에러 났던 거 분석해야 되죠. 저 방금 전에 이거 에러 난 거 잡아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잡아놨던 화면을 미리 좀 가보면 여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 다음번에 저 라인이 실행됐을 때 보니까 이런 값들 가지고 실행이 됐어요. 저거 실행될 때 커스터머 DAO 값은 이런 값이 들어왔었고요. 뭐 다른 거 이런 값은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아규멘트들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변수들을 캡처해서 보여드려서 재현을 쉽게 하고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특히 이런 게 유용할 게 우리는 엔드 유저로부터 정수만 입력받는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실제 사용한 입력한 값을 알아야지 이게 빠르게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중단으로 빠르게 저는 이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뭔가 분석이 도움되는 정보가 있다. 그렇다면 UI에서 이런 정보들을 쉽게 추가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항 캡처한 데이터 여기다가도 보여줘. 요 봤더니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방금 봤던 뭐 커스터머 DAO 값을 여기 추가한다든지 제가 일부러 좀 불러하게 처리했습니다. 디테일 값들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 외에 필요한 정보들 요 요청을 수행할 때 캡처하는 정보들 여기 넣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메소드 너무 느린 메소드 있었는데 메소드도 그 콜스택으로 끝나지 말고 데이터도가 메소드도 계속 얼마나 걸리는지 트래킹해줘. 그래야지 내가 뭔가 했을 때 라인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 저 메소드가 느리다면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단위로도 실시간으로 UI에서 클릭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걸리는지 자동으로 캡처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어떤 메소드가 느린지 혹은 어떤 라인이 에러 났을 때 그 라인이 가지고 있던 값들은 뭐였는지를 보고 에러도 해결하고 오래 걸린 것도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에러가 났을 때 큰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고요. 더 나아가서 연계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로그 정보, 매트릭 정보, 서버 정보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같이 합쳐서도 분석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라이브 디버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값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코드상에서는 어떤 코드가 문제여서 CPU를 많이 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중단으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환경에 들어가서도 이걸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다면 저희 매번 서버 놓고 덤프 뜨고 덤프 분석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분석은 끝났는데 분석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다음번에 이 이슈가 있을 때 저는 벌써 노하우가 쌓였어요. 어떤 메소드가 느리면 알람 받아야 돼. 어떤 뭐 에러가 났을 때 우리 아까 DAO 값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종수가 아니면 난 알람 받아야 돼 등등 그런 노하우가 쌓였을 거예요. 아니면 배포했었을 때 적어도 사용자 임팩이 우리 서비스 한 실시간 유저가 액티브 유저가 한 500명인데 100명이 넘어갔을 때는 그냥 무조건 롤백해. 뭐 이런 등등 노하우가 쌓여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노하우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배포했었을 때 혹은 우리 서비스 평균적으로 적어도 30명 이상 역량이 있으면 안 돼. 혹은 특히 결제하는 API는 100번 결제 시도했을 때 95번, 99번 해야죠. 99번 이상 성공해야 돼 등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SLO 지표를 만들어서 추적을 해야 될 거고요. 사실은 이 SLO 만드는 게 위에서 갈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서비스의 퀄리티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API별로 분석을 하면서 우리 API가 내가 결제 API 관리하고 있는데 결제 API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99.9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난 이제 기술 개발을 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에러 버젯이 있는 거예요. 난 좀 에러 나도 돼요. 난 목표한 거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 개발에 힘을 쓸 거고요. 근데 이게 98로 가고 있어요. 난 조용히 하고 일단 안정화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가 관리하고 있는 API나 서비스에 대해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화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에러 났는데
언제 이거 사람 깨워가지고 롤백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에러 났을 때 배포하고 나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에러 레이트가 너무 높다. 그리고 사용자 임팩트가 100명 이상이다. 그러면 데이터독의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독은 내부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러가 났으면 슬랙으로 메시지만 줘. 코드 롤백 할지 말지. 그러니까 슬랙에 yes or no 버튼이 딱 가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슬랙을 보낸 다음에 yes 눌러주면 코드 디플로이 통해 가지고 롤백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no 했을 때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다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그 노하우를 여기다가 녹인 다음에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데이터독 전에는 모니터링 툴이니까 장애를 빨리 탐지하죠. MTTD를 줄여주죠. 근데 리커버리 하는 게 느려버리면 빨리 탐지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를 빨리 탐지하는데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독 내부에서는 쌓인 노하우들, 저희도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한 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쌓인 노하우들을 여기다 계속 녹여 나가면서 자동화하고 있고요. 대신에 모든 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거는 자동화할 수 없어요. 어떤 변수가 내가 또 무슨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독이 인터랙티브한 대시보드를 아예 만들 수 있도록, 이 대시보드에서 AWS, Azure, 제3의 API 호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아예 위젯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은 뭔가 이제 스타트업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실 이런 상황일 때에는 계정 하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 뭐 니즈가 없을 텐데, 계정이 10개 넘어가고 이러면 서버 하나 찾고 콘솔 들어가고 관리자 찾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MTTR, 리커버리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UI에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버 리스타트 하는 거나, 안 그러면 뭐 빈스톡을 쓰신다면 빌드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UI에서 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안 쓰는 RDS가 있다. 7일 동안 한 번도 접속 안 한 RDS 있으면 바로 여기서 스탑해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뭐 ECS 쓰고 있다. ECS 같은 경우도 제 거 여기 있네요. ECS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태스크 지금 서비스 봤더니 리소스 많이 쓰고 있어요. 태스크 한 7개로 늘려요.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독이 여기에 필요한 롤을 미리 생성을 해놓고, 나만 쓸 수 있는 롤을 미리 생성해놓고 실행까지 합니다.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도 여기서 바로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애 탐지하는 것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탐지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화까지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품이다. 그리고 데이터독은 이런 것들을 써서 여러분들 서비스를 데이터독을 쓸 때 최대한 빠르게 이런 상태들을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트러블슈팅을 빨리 해서 좀 뭔가 고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좀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지님이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죠.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워디한 작업이에요. 이거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야 될지 대상 정하고, 뭐 수집할지 정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팀끼리 협업을 안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난 개발자인데, 나는 뭐 백엔드 엔지니어인데, 프론트 엔지니어인데 내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뭐 수집할지, 그리고 이 수집했을 때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 서비스에 임팩트 가는 거 뭐든지 많이 수집하면 좋죠. 근데 한도 끝도 수집하면 돈도 한도 끝도 없이 나가요. 그래서 그 대상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같이 다 협업합니다. 우리 개발팀 이거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DB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프론트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고 수집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팀 간의 사일로를 없애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까 그 플로우를 따져서 우리 모니터링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요새 개발자분들 이제 뭐 계속 개발자를 샘플로 들고 있는데 영역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개발하라고 했더니 이제 옵스도 하라고 했다가 이제 앞에다 섹도 붙였다, 데브 섹옵스라고 했다가 이제 핀까지 붙입니다. 뭐라는 거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업하는 게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협업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데이터독을 아까 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할 때 장담하는데 사일로를 부술 수 있어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싸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겨요. 네,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연계 분석하세요. 이거 파편화된 정보 여기서 본 다음에 요거 보고 하면 결국에는 또 거기 로그인 어떻게 해? 이 번호는 왜 여기서는 퍼센타일인데 여기 퍼센트인데 여기는 왜 수치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바탕을 좀 만들어 두세요. 이게 데이터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양한 정보를 이게 결국에 연계가 안 되면 원래 보듯이 팀끼리 봅니다. 자기 것만 봐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바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슈를 빨리 탐지하고 리커버하는 데까지 데이터독이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저희 데이터독 오늘 제가 좀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고객사들의 사례라든지 다양한 노하우들이 담겨 있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좋아요 뭐 그 팔로우 한다고 돈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해주신 한 분 손들어 주시면 제가 바로 티셔츠 드릴게요. 여러분 이 유튜브 코리아 데이터독 코리아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와 팔로우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티셔츠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검증 안 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아, 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세션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 Q&A로 좀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Q&A 하기 전에 혹시나 데이터독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여기로 메일 보내시거나 저희 1층에 부스 운영하고 있어요. 오후에 티셔츠 선물이 동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1대1 상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담하셔도 좋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